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하나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우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톡토로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마룡,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 제일 첫 글이 새해 맞이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만드시라라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에피소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보통 1월 1일에 쉬고 2일에 시무식을 하잖아요. 시무식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갔는데 당시에 제가 다니던 잡지사의 발행인이던 그룹사 회장님께서 직원들 모아놓고 다 같이 악수도 하고 이제 인사하는 그런 새해 덕담의 자리에서 이제 간단하게 스피치를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심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복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덜컥 주는 게 아니다. 새해 복을 우리가 많이 만들자.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자라는 얘기였는데 당시에 시무식할 때 이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가야 하고 어제 하루 쉬었다고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버퍼링이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른하게 얘기를 듣다가 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정말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언어를 굉장히 관습적으로 접해왔었구나 라면서 좀 신선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책의 첫 장으로, 첫 챕터로 넣었습니다. 맞아요. 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그런 행운이 찾아왔을 때 알아보고 그것을 거머쥘 수 있는 것도 자기가 그것을 잡아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더 쉽게 다가오고 온 것을 알아보기도 하게 되죠. 맞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만들라는 말씀도 좋지만 또 복은 받는 맛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누가 거저 줬으면 좋겠기도 하죠. 회장님이 좀 직원들한테 복을 좀 많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새해 인사 얘기를 하니까 저희의 며칠 전 송년회가 떠오르네요. 하나 씨랑 저랑 같이 다니고 있는 탁구 수업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송년회 자리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내년에도 열심히 탁구해라. 계속 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둘까 봐 조금은 걱정하시면서 저희가 송년회 전 수업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얘기했던 것도 같은데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쓰신 김원비 작가님의 에세이 다정소감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40대인 김원비 작가님이 축구를 하러 가서 조금 일찍 갔더니 50대 선배 여성들이죠. 두 분이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 채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매달려서 팔을 이렇게 쭉 뻗어서 몸을 폈다가 윗몸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철봉에 매달린 채로 하는 윗몸 일으키기를 막 여러 개를 연달아 하는 걸 보면서 놀라워하니까 그 50대 선배님들이 야, 너도 50대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이 우리 머릿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50이 되면은 체력이 더 떨어질 거라고들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탁구 수업에 나오시는 5, 60대 선배님들은 다 너무 활기가 넘치고 자세가 꼿꼿하고 그래서 우리도 운동을 계속 오래 하면 저런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참 좋죠. 네, 그리고 기량도 너무나 뛰어난데 저희가 느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얼마나 더 배워야 저렇게 잘할 수 있나 이렇게 매번 좌절에 부딪히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를 만날 때마다 몇 년은 해야 된다.
적어도 10년은 해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주셔서 또 한 해가 바뀌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시점에서 그래 나도 50대 되면 잘할 수 있겠지? 앞으로가 기대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다 생각하시는 뉴비 청취자님들이 계시다면은 여둘톡 2화 40대의 인생도 꽤 괜찮아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 친구들과 4명이 함께 다니는데 4명이 한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날씨도 춥고 한두 명이 빠지면은 아유 오늘 쉬자 그러면서 4명이 한꺼번에 빠질 때들이 또 있기 때문에 탁구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저들은 어떤 관계일까? 왜 4명이 한꺼번에 오거나 말거나 하는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쌀국수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다가 저희 테이블 쪽으로 뒷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선배님들이 아이가 있냐고 물어봤던가요? 그게 맥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다른 신입 회원들은 그날 회식에 참석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라 점심을 줘야 된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참석을 하니까 그 신입들이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데 애가 없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 질문을 갑자기 받은 저희 친구가 저희 다 미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가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좀 막연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비혼이라고 했을 때 그게 또 너무 선언적으로 들릴까? 뭐 이런 생각도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들었을 수 있죠. 혹은 결혼 안 했어요라고 하면은 한번 갔다 온 줄 알 수도 있는 나이고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할 때 저희 친구가 정말 경쾌하게 미스예요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거라서 저희 다 아주 까르륵했지 뭐예요. 네, 근데 오랜만인데 또 너무 정확한 말인 거예요. 그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는. 그래서 선배님들은 좀 놀라워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알고 보니 생각보단 나이가 많더라. 본인들과 별로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친근감도 느끼시면서 그날의 회식 이후로 저희에게 좀 다가와서 잘해주시더라고요. 막 서브도 가르쳐주고 자세도 봐주시고. 맞아요. 저희 오늘 아침에도 탁구를 쳤는데 지난번에 고민 사연 얘기를 하다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깊은 층위의 외로움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외로움으로 접근했을 때는 다트클럽에 가서 안면이 있는 사람과 잠깐 인사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많은 것들이 해소된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그 안면을 튼다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안면이 있는 사이야 라든가 그렇게 서로 얼굴을 알고 또 회식하기 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섞여서 게임을 했는데 저희는 최약체였죠. 어떤 팀의 배정을 받아도 저희가 구멍을 맞게 되었는데 그래도 다른 선배님들과 게임을 한 게임 쳐보면은 그분의 강점이라든가 그분의 포즈의 멋있음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돼서 참 흥미로웠고 그 회식 이후로 탁구 수업에 가는 게 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회식이라고는 해도 같은 식당 안에서 밥을 먹었다 뿐이지 맨날 같이 다니는 저희 친구들 넷이 한 테이블에서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었잖아요. 그렇기는 해도 테이블 너머 어깨 너머로라도 마스크 벗은 얼굴을 처음 보고 얘기도 몇 마디 나누고 했던 게 또 그런 안면을 만들어준 것 같네요. 역시 저희는 MZ세대는 아닌가 봐요. 회식의 긍정적인 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MZ세대 여러분들도 회식이 있을 때 아니야 이게 바로 꼰대구나. 알아서 하라 그래. 뭘 권하고 그래요.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지난번 12월 말일까지 저희가 한 주도 쉬지 않고 녹음을 해서 내보낸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톡토로님들이 격려를 해주고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쉼 없이 그렇게 달려가시는 작가님들이 걱정도 돼요. 좀 조마조마하기도 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올해에는 방학을 갖거나 아니면 올리는 텀을 좀 조정하거나 할 계획이 일단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노몰 복가치즘을 외치면서 저희 스스로가
너무 복가치즘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집중해서 궤도에 올려놓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투여할 만한 시기라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의 패턴도 조금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복가치즘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잠을 원껏 잔다는 데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이걸 무리해서 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간밤에도 꿀잠 주무셨죠? 네, 저는 웬만하면 꿀잠을 자고요. 어제는 특히 좀 잘 잤네요. 한 9시간 잔 것 같아요. 9시간 넘게 잤어요. 간밤에 카톡을 주고받다가 답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물어봤더니 이미 그 사이에 잠이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선우 씨는 9시간 반 이상은 잔 겁니다. 1시 조금 넘어서 자서 10시 좀 넘어서 일어났네요. 저 너무 많이 자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성인은 7, 8시간 정도를 자는 게 바람직하고 6시간보다 덜 자면 건강에 아주 해롭고 10시간 이상 자는 것도 건강에는 안 좋대요. 그럼 저 얼마나 건강 생각하는데요. 10시간 이상은 안 자죠. 저는 근데 선우 씨처럼 저는 9시간 정도를 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는 게 하루를 좀 더 쾌적하게 보낼 수가 있고요. 근데 선우 씨는 오래 자도 허리가 아프진 않죠?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9시간을 잤는데 오늘 팟캐 녹음 오기 전에 오후에 제가 평소에 낮잠을 잘 자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탁구 수업이 조금 집중해서 하는 수업이었어요. 서브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잘 이게 동작이 잘 안 돼서 선생님이랑 약간 감정적인 마찰도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못하냐고 되게 답답해 하셔가지고 저는 저대로 나는 초보인데 당연히 못하는 게 아닌가 서로 입 밖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조금 감정적인 소모도 있었고 그리고 밥도 점심도 든든하게 먹었고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약간은 딱딱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읽다가 제가 평소에는 하나씨 방에 리클라이너에 잘 안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전자책을 읽다가 그 리클라이너에 문득 앉고 싶더라고요. 이미 졸음이 오고 있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좀 읽다 보니까 갑자기 저의 흐려진 시야에 하나씩 얼굴이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내 눈은 책을 향해 있어. 근데 눈동자는 초점이 없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흐릿하게 수업 시간에 늘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화들짝 놀라 깨면서 그제야 알게 됐죠. 내가 또 잠이 들었네. 9시간 넘게 자고 또 자고 있네. 저도 깜짝 놀랐다고요. 하지만 그 잠은 너무 달았습니다. 낮잠이 달죠. 신년을 맞아서 이곳저곳에서 올해의 목표는 뭐야? 올해에는 뭘 하겠어? 이런 식의 다짐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저희 둘의 신년 다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회차의 주제입니다. 톡깔 한번 하고 갈까요? 둘, 톡톡톡톡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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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여둘톡 40화나 됐네요, 벌써. 40화의 주제는 잠입니다. 저희의 신년 목표이기도 합니다. 2023년 한 해는 잠을 푹 잘 자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을 잘 자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거꾸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잠을 줄인다면 큰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 일까지도 잘 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최근에 뇌과학 연구로 다 뒷받침이 되고 있죠. 실제로 잠이 가져오는 수많은 놀라운 효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돌이켜보면 선우 씨와 제가 학교를 다닐 시절에 그때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너무 고색창연하다. 그렇죠.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근데 선우 씨도 저도 약간 귓등으로도 안 듣지 않았어요? 저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늘 책상머리에 앉아서 잤던 것 같아요. 그럴 거면 그냥 편하게 자지. 뭔가 책을 붙들고 있기는 한데 졸거나 졸음을 못 이겨서 엎드려 자거나 해서 결국은 잠은 잠대로 자지만 개운하지 못했던 그런 수험 생활이었네요. 4-5시간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 그렇죠. 7시간이냐 8시간이냐 정도였겠죠. 그렇죠. 8-9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잠이 워낙 많아서 왜 아침에 영교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일찍 와서 자율학습을 하고 나서. 맞아요. 그때는 어쩜 그렇게 일찍 학교를 갔지? 그러니까요. 그러고 9시가 되면은 교직원 조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하는 회의가 있고 나서 교실로 오시기 때문에 그 사이는 절대 어떤 선생님도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영교시는 늘 빠졌고요. 학교에 태워주는 봉고차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아침에는 잘 못하고 늘 더 못 일어나서 더 자고 나서 엄마가 9시에 맞춰가지고 슥 태워줬어요. 봉고차는 봉고차대로 끊어주시고? 그랬네요. 와. 이중지출을 했었네. 너무 엄마 과보 고마워요. 아닙니까? 그래서 싹 숨어 들어가면은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고 슥슥 다녔었는데 저는 엄마한테 고마운 것은 당연히 학교에 학생이 오라는 대로 가야지가 아니라 저희 엄마도 수면 장애가 평생에 걸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애가 너무 곤히 자고 못 일어나서 막 절절 매는 걸 보면 좀 더 재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잠을 더 자게 해주고 본인이 몸을 움직여서 그거를 좀 메워줬던 거죠. 그렇게 잔소리 안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씨 어머니는 좀 특이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나서야 아주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저희가 아까 선우 씨가 읽다가 잠들었던 정말 수면에 좋은 책이네요. 그렇죠. 그 얘기가 그리고 책에 네. 초반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다가 졸려서 잠이 든다면 나는 굉장히 흐뭇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었죠. 수면과 꿈의 과학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2017년에 나와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뭐 영국이나 미국 아마존에서 아주 많이 팔렸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매슈 워커라는 영국 출신의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가 쓴 책이죠.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죠. 네. 이 책에는 수면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저희 학창시절 오전 잠에 관련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학창시절의 아이들이 학습에도 그 아침에 가까운 잠의 효과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학습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그 시간의 잠을 잘라내어서 애들을 깨워서 보내는 게 학습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당 오락이라니 지금 그 말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참 잔인한 말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저희 때는 고등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자율학습이라는 이름 하에 전혀 자율적이지 않은 강제적인 그런 공부 시간이 학교에서 거의 밤 10시까지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정말 잠만 자기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마저도 너무 많은 것을 누린다는 식으로 주입을 받았던 거죠.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잠을 편하게 많이 자는 시기이고 그게 너무 좋아요. 거의 제가 신생아이던 때, 유아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만족스럽게 자고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씨는 아기 때는 잠을 잘 잤었나요? 아주 아기 때는 잘 기억이 나지가 않고 저는 악몽을 많이 꾸고 가위에 잘 눌리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잠을 잘 자서 아기가 죽었나 싶어서 가서 숨을 쉬는지 귀를 갖다 대보곤 했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그렇게 잠을 잘 자던 아이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 저의 뒤통수가 지금 굉장히 납작해졌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성격적인 본성을 계속 억누르고 통제하는 식의 생활이 사회화였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나는 실컷 자고 싶은 시간만큼을 자지 못하고 내지는 내가 자고 싶은 시간대 나는 밤늦게 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학교 생활, 회사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나와 맞지 않는 시간대에 일어나서 활동하게끔 기준이 나랑은 이렇게 포개지지 않는 느낌을 평생 받아온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조금 늦은 시간에 활동하고 늦게 잠들어서 늦게 일어나도 된다라는 게 많은 부분을 너무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둘톡을 하면서 참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주제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부자로 사는 법도 그렇고 친구 사귀는 법도 그렇고 인생의 은미체를 가까이 해야 된다든가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삶이 하나의 완벽한 솔루션으로 갑자기 해피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여러 국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시험해보고 또 만족하기도 하고 이렇게 발견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잠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선우 씨가 9시간 반 동안 잘 잤고 그러고도 낮잠을 잤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은 잠을 이렇게 충분히 자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잠을 자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잠을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 그걸 바라는 것은 게으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문화가 큰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극도로 효율화해야 하고 고도로 팽팽 가동을 시켜야 하는 이 여러 가지 고효율의 논리 속에 잠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되지. 저도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정말 너무 의미 없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더 건강하게 더 잘 지내기 위해서 충분한 잠을 자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죽음 이후의 상태가 잠과 다를 바 없다라고 놓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현실의 더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뿐이죠. 사당오락 이런 말은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들었어요. 그냥 들을 수가 없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이었고 또 하나 저랑 되게 안 맞아서 싫어하는 말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이런 거. 일찍 일어나야 꼭 밥을 먹을 수 있나? 나는 늦게 일어나고 늦게 먹이를 잡으면 되고 늦게 활동하는 곤충들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류톡토로 여러분? 늦게 자는 사람들은 야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되지라는 말은 너무 흥이 나서 놀 때 우리 조금만 더 놀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추임새처럼 나왔을 때는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것이 일상 속에서 일을 할 때 입버릇처럼 붙는 것은 그 자신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까 선우 씨가 나는 밤에 활동하는 게 더 좋은데 이런 얘기를 했고 사회생활을 할 때 그게 나의 사이클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책에 따르면 종달새형과 이제 책에서는 종다리형이라고 나오는데 종달새형과 올빼미형이 있는데 그 실험하는 거 보셨죠? 어떤 실험이요? 1930년대에 두 학자가 잠의 사이클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햇빛이 비치면은 일어나게 되고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은 잠이 들고 이것이 사람마다 이 수면 사이클이라는 게 다 똑같을까? 라는 생각에 그걸 아주 극단적인 실험을 한 거예요. 선우 씨가 그 부분을 읽으려다 잠들었을 수도 있어요. 두 미국 남성 연구자들이었는데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험이에요. 깊은 동굴에 햇빛이라고는 1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동굴에 침대를 메고 들어가서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나는군요. 네네. 침대를 양편에 세팅을 하고 그리고 양쪽에는 6주간의 음식을 쫙 쌓아놓고 거기 안에서만 지낸 거죠. 햇빛이 하나도 없이 그들은 결국 30 며칠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침대에 내 다리를 물이 담겨있는 양동이에다가 넣고 잤대요. 왜냐하면은 크거나 작은 벌레들이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걸 상상을 해보면 빛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어떤 벌레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캄캄한 곳에 몇 주씩이나 있는다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 아닐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햇빛을 차단하면서 해가 언제 뜨고 지는지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을 외부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생체 사이클로만 생활을 한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외부 조건들을 다 차단하고 그렇게 시간을 재봤더니 나이가 좀 더 있는 편인 연구자가 그 주기가 조금 더 짧았고 젊은 연구자는 좀 더 길었는데 24시간보다는 길었대요. 네. 그러니까 24시간이 해가 뜨고 지는 주기이기는 하지만 생체의 본래적인 사이클은 어쨌건 간에 24시간보다는 더 길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뜸으로 인해 가지고 태엽을 감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후에 밝혀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들의 수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다 달라서 인류의 40% 정도가 종달새형, 아침형 인간이고 30% 정도가 올빼미형 인간이고 나머지 30%는 중간쯤 되는데 중간에서 약간 올빼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대개는 그런 정도를 갖고 있대요. 근데 확실한 종달새형 인간이 40%라는 이유로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질 때 퇴근하는 그 사이클로 회사 생활이라는 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종달새형 인간이든 올빼미형 인간이든 가장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율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때가 정오부터 3시래요. 거기를 어쨌건 간에 맞춰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정오부터 3시는 좋아요. 선우 씨도 그때는 일어나죠. 네. 저의 사이클에 맞춰서 회사 생활을 세팅한다면 저는 1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싶어요. 방금 되게 정석영 작가님처럼 해맑게 얘기했네요. 네, 더 늦게까지 일하는 걸 싫고 출근은 좀 늦게 하고 대신에 집중해서 일하면 되지 뭐. 아, 좋다. 생각만 해도 되게 흐뭇하다. 저는 제가 일하는 사이클을 정한다면은 출근은 저녁 먹고 나서 하고. 저녁 먹고 나서요? 점심도 아니고? 네. 한술 더 떴어. 네, 퇴근은 확실히 12시는 넘겨가지고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그러면 너무 늦지 않아요? 9시나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2시쯤 퇴근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잠을 또 너무 늦게 자면 또 가위에 눌리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렇게 일을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 사회 활동이 있고 탁구도 쳐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은 조정을 해서 살고 있고, 근데 그 조정에 타협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이를테면 고 황현산 선생님의 경우 정말 올빼미형이셔서 네. 해가 거의 떠오를 때쯤 잠이 들어서 오후에 깨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셨죠.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도 쓰시고. 그렇죠. 사람마다 그 사이클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나간다면은 그게 또 자신의 생활 패턴에 더 잘 맞을 수도 있죠. 더 효율을 끌어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잠들건 7, 8시간은 꼭 자야 한다는 것. 저는 7시간도 좀 부족하게 느껴져요. 선우 씨가 한 달쯤 전에 그랬잖아요. 너무 피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8시간밖에 못 잤어. 아, 그랬나? 7시간 아니고요. 8시간까지는 아닌데 7시간 자면 확실히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요. 네. 선우 씨는 제가 처음으로 선우 씨를 트위터에서 알게 됐을 때에는 좀 불면의 아이콘 같았어요. 늘 새벽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잠을 잘 못 잔다 그런 얘기를 저랑 멘션으로도 주고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회사 생활 때문에 잠이 늘 부족한 상태였죠.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회사를 다닐 때의 저를 생각해 보면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잠을 안 자려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개인 시간이 없는 거죠. 맞아요. 야근을 많이 하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냥 자고 내일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럴 때 뭔가 영상 콘텐츠라도 보고 싶고 아니면 뭐 SNS라도 더 들여다보고 싶고 그런 걸로 내 자유 시간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잠을 더 못 자게 만드는 악순환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저는 잡지사에 다닐 때는 한 달 중에 일주일 정도는 반드시 야근을 해야 했고 마감 마지막에 하루 이틀은 완전히 밤을 꼬박 새는 그런 식의 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내가 더 나이 먹어서 지속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느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저의 인생의 가치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죠. 선우 씨도 저도 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둘 다 올빼미형에 가깝기 때문에 마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사람은 올빼미형이고 한 사람은 종달새형인데 종달새형이 일어나서 아침에 청소기를 돌리고 잘그라달그락 뭘 만들어 먹고 이러게 되면은 올빼미형은 아침 수면 시간을 방해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봐도 종달새형의 사람 또한 나는 이미 너무 하루가 시작됐고 뭔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대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자고 있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불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살지 않더라도 여행 갔을 때 많이들 부딪히게 되는 원인으로 그걸 꼽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행지에서 밖에 나가서 아침도 사 먹고 산책도 하고 싶어 하는데 대신에 일찍 자야 돼. 근데 다른 친구는 밤에 그 도시에 뭔가 나이트 라이프를 좀 즐기고 싶어. 이런 경우에 서로가 원하는 것이 충돌하죠. 아침형 인간들이 40%라는 이유로 올빼미형들이 손해를 많이 보긴 하죠. 왜냐하면 아침에 보통 출근하고 대여섯 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올빼미형이 만성적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게으른 사람이라는 오명을 받게 돼요. 맞아요. 밤에는 얼마나 쌩쌩한지 몰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지만 맞아요. 그래도 남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건 싫단 말이에요. 올빼미형은 일어났을 때 아침에는 전전두엽 피질이 아직 잠들어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가긴 하지만 아직 두뇌가 일을 할 수 있는 두뇌의 상태가 아닌 거죠. 너무 위로된다. 저희는 그래서 오전에는 중요한 미팅 안 잡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 저는 또 청개구리 기질이 강해서 뭘 해야 되는데 하면 그게 너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출근을 매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게 싫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퇴사를 딱 하고 났더니 7시 반에 눈이 착 너무 쉽게 정말 청개구리다. 딱 떠지고 그래서 아침을 딱 만들어서 먹고 이런 생활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때 몇 시에 잤어요? 잘 모르겠네요. 일어났던 시간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퇴사하니까 이 시간에 딱 이렇게 반짝 눈이 떠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겨울을 좀 힘들어하잖아요, 제가. 근데 잡지사는 그래도 출근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 잠깐 동안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9시까지 칼 출근을 해야 하는데 겨울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7시 반까지 해가 안 뜨는 거 알아요? 선우 씨는 그전엔 몰랐죠.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해가 안 떠 있는데 왜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정말 겨울이 해가 짧아서 힘든 것도 있는데 해가 늦게 뜬다는 것도 안 그래도 올빼미형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시동을 늦게 걸게 하는 어떤 요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일찍부터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퇴사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회사 동료가 한번 집에 놀러 왔었어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동료가
저는 아침에 눈 떠가지고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죠.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떠서 갈 데가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맞아요. 저희 아침에 어디 가야 되는 일정이 있으면 전날 밤에 둘 다 잘 못 자고 전전긍긍 이러잖아요.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늦잠을 막 많이 자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해버린 게 아닌가.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희가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대는 따로 있고요. 다른 분들이 쉬시는 휴일에도 저희는 일하는 데 대해서 별로 억울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희생으로 늦잠을 푹 잘 수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맞는 리듬을 만들어낸 거죠. 100년 전에는 6시간 이내로 자는 미국인이 2%도 안 됐대요. 지금은 성인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는 좀 더 잠이 오면 오는 대로 지금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속도와 사이클로 움직였겠죠. 그리고 해가 지면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 문명처럼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밤까지 깨워놓고 여러 가지 자극들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분명 아니었겠죠. 저희가 여둘톡을 하면서 정말 자주 반복하게 되는 말이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잠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잘 관찰하고 내가 몇 시간은 자야 컨디션이 딱 좋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선우 씨만큼 자면 저는 컨디션이 오히려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은 얼마만큼인지, 언제 자고 언제 깰 건지, 잠을 잘 때 민감한 부분, 그래서 방해받게 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걸 차단하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이런 노력들도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나의 잠을 알아가는 게 나 스스로를 아는데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잠을 잘 자는 편이고 한 번 잠들면 통잠을 자서 중간에 잘 깨지 않는데요. 대신에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밤에 수영을 다니던 시기에는 수영이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네. 특히 9시 정도에 아주 격렬하게 수영을 한바탕 하고 돌아오면 이 몸과 정신의 각성 상태, 지나치게 활발해진 이 상태가 잘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시 정도에는 자면 컨디션이 좋은데 그 시간까지도 이 텐션이 계속 높아서 좀 잠자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걸 느낀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밤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밤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1시에 자려고 하면 한 11시에는 일을 끝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휴식을 취하고 내 몸에 이제 자러 갈 거야 이런 사인들을 주는데 저희는 프리랜서고 집에서 일을 하니까 정말 잠들기 직전까지 일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밀도 높게 집중해서 일을 했을 때 내가 12시 50분에 퇴근해서 1시에 바로 자게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각성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좀 노력을 해서 많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노력하기 전에는 관찰의 단계가 꼭 선행이 되어야 하고 저희가 프리랜서이고 그리고 40대 중반이 이제 넘었고 스스로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20대, 30대 때는 에너지가 또 많이 있기도 해서 잠을 좀 줄여도 괜찮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은 맞춰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막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자신의 직업을 덜 좋아하게 된다. 이거는 연구 결과인 거죠. 너무 맞는 말 같아요. 네. 지금 저희도 잠을 충분히 못 자면서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때도 뿌듯함을 느끼고 했던 적도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규정한 일을 우리 스스로의 사이클로 하고 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잠을 잘 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 생활을 할 때 그게 나랑 사이클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잠을 줄여서 그 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 잠을 갉아먹고 그게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적어도 톡토로 여러분들이라도 내가 내 직업을 좋아하고 내 삶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내가 잠 컨트롤을 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일단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책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수명을 늘리는 혁신적인 새로운 요법을 발견했다. 기억력도 강화하고 창의력도 더 높여준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도 한다. 몸매를 더 날씬하게 유지하고 식욕도 줄여준다. 암과 치매도 예방한다. 감기와 독감도 막아준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당뇨병 위험도 줄여준다. 행복한 기분을 높이고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은 줄여준다. 관심이 가는지? 이걸 마치 광고 문구처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가상의 광고가 어떤 신약에 대한 그런 광고가 아니라 바로 잠의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신약에 대한 광고면 정말 옛날 약장수 같이 되는 거죠. 너무 사기꾼 같잖아요. 근데 밤에 잠을 푹 잤을 때 얻을 수 있는 효능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좀 더 쌈마이 같이 읽어봐도 될까요? 네. 놀라운 돌파구. 과학자들이 수명을 늘리는 혁신적인 새로운 요법을 발견했다. 기억력도 강화하고 창의력도 더 높여준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도 한다. 아, 역시 성우 수업 받은 사람은 당할 수가 없네요. 이런 수업을 받지는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과장 광고처럼 묶어놓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디가 특정한 곳이 아파서가 아니라 뭔가 몸이 안 좋고 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질환이 있을 때 병원에서 늘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푹 주무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물론 김신지 작가님의 어머니께서는 스트레스를 왜 받나 라고 하시지만 안 받으려면 안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는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받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잠을 자는 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쟁취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에 대해서 점점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종합적으로 참 놀라운 것은 잠이 지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우리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데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 무의식이 우리 스스로를 교정해 주기도 하고 어떤 치우침을 다시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작용들을 하는데 그것이 잠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학습을 할 때도 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정리하는 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가 선우 씨한테 그 얘기 했었어요. 어학 공부를 할 때 어떤 구문이나 단어 같은 거를 읽고 나서 그걸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 그 fMRI로 요새는 다 추적을 해서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신경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고 어떻게 뭐가 전달되는지. 그 자고 있는 동안 두뇌에서 이 구문을 단어를 어디에 넣어보고 적용해보고 활용도 해보고 이거는 맞구나 틀리구나를 판단하고 난 뒤에 착착착 소팅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내 뇌가 그렇게까지 부지런할까? 아닐 것 같은데. 그 정리하는 뇌도 뇌과학자가 쓴 거였거든요. 거기 너무 흥미로운 게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참 흥미로웠던 지점이 그거였어요. 너는 공부를 하고 너의 무의식이 자는 동안 어떤 것을 해줄 거라고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책에도 보면은 잠이 지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너무 놀라운 게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마는 약간 USB 같은 거라서 단기 기억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해마에 이제 일단 들어왔는데 해마는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을 빨리 비워줘야 다음 날 들어오는 것들을 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고 있으면은 해마가 그것을 피질은 훨씬 더 우리 두뇌의 큰 부분이죠. 큰 하드디스크 같은 데로 자기가 소팅을 다 해가지고
아, 요거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야겠구나 하는 거를 음. 넣고 나서 자신을 싹 깨끗하게 비운다는 거죠. 조각 모음이나 컴퓨터가 스스로 자기를 정리하는 것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저 그 부분 읽고서 정석영 작가님 이야기 생각났어요. 메모를 하지 않는다는 거. 메모를 해두면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연연하게 되는데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기를 기다린다. 맞아요. 라는 게 그 뇌의 어떤 활동을 신뢰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을 다 잘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저자가 아직 수면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때 대중 강연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강연을 끝냈는데 너무 우아한 트위드 자켓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서 아, 강연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매번 너무 신기한 일이 있거든요. 피아니스트. 저는 피아니스트인데요. 제가 매번 어느 부분을 연습하다가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치기 위해서 몇 번을 연습해도 안 될 때 저는 일단 잠을 자야겠다라고 잠을 자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치면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났죠. 그 남자가. 그래서 이 매슈 워커 이 저자는 이 수면의 신비로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연구를 하죠. 그랬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수많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서도 그렇고 근육을 쓰는 운동 지각에서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부분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두뇌가 어려운 난제를 풀거나 어떤 부분을 보충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에서 자는 동안에 그 전에 학습한 것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그런 활동도 일어날 것이고 저는 단순히 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신체적인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운동선수들도 어떤 동작을 막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충분히 쉬고 나서 그것을 다시 했을 때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듯이요. 맞아요. 제가 운동을 비교적 꾸준히 오래 해오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데 대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몸이 너무 체력이 없어서 운동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운동 가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돌아오면 몸이 아프기만 하다. 그래서 다음 운동을 갈 기력이 없다. 이런 식인데 대체 체력은 언제 올라오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알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요즘 잠은 어떻게 자고 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잠을 잘 못 자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잠을 먼저 많이 자고 나서 식이든 운동이든 출발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운동이 중요하다고 좋다고들 하니까 운동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잠을 더 줄여가면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면 그거는 운동 이후에 몸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더 피로한 사이클만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선우 씨가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데는 잠을 통으로 잘 잔다는 게 기여를 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저도 잠이 부족한 상태로 운동을 하러 가면 집중도 잘 안 되고 특히 무거운 걸 들거나 해야 되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할 때는 차라리 운동을 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성적으로 쌓여 있다면 일단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로 내 상황을 생활을 조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이든 식이든 시작할 수 있는 거겠죠. 잠이 학습이라든가 창의성, 건강 모든 것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잠은요. 관계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잠을 너무 못 자고 잠이 들었다가도 악몽에 시달리고 그래서 잠을 며칠째 계속 못 자고 이럴 때 선우 씨랑 꼭 싸우게 됐었잖아요. 잠은 수많은 것들 이를테면 동거인과 살 때의 나랑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여러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의아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잠을 많이 자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잠을 못 잤을 때는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아, 나는 이걸 더 견딜 수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구는 거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여유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이 우리의 몸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기도 하는 동시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처들, 피로감,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것으로부터도 상당 부분 회복시켜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해마에서 기억할래 말래 이걸 레이블링 해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아, 모르겠다. 일단 잠이나 자자라고 했을 때 있는 것도 빨리 있게 해준다고 하죠. 잠을 잘 잘 경우. 저희가 며칠 전에 한의원에 갔잖아요. 하나 씨가 발등을 좀 다쳐서 그거를 좀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가서 초진이라서 문진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본인의 잠에 대한 점수도 매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배변 상황이라든가 뭐 신체의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거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잠을 썼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분명히 그렇거든요. 저희 처음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싸우다 말고 선우 씨가 자러 들어가가지고 더 크게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행동이었던 거야. 왜냐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자야지 이걸 풀 수 있어. 지금은 알죠. 근데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문을 막 벌컥 열면서 지금 그러고도 잠이 오냐고 그러곤 했죠. 맞아요. 여러분 많은 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좀 자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나아져 있을 경우가 많고 적어도 나의 에너지만이라도 올라와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우 씨는 잠수저라서 잠수죠. 힘들 때는 잠을 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힘이 든 문제 때문에 그걸 곱씹게 되고 더 우울해지거나 신경이 점점 더 곤두서서 잠을 못 자게 되는 잠수저가 아닌 분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죠. 제가 작년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약을 좀 처방받아서 신경안정제를 복용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저는 잠이 안 오면은 그거를 가장 낮은 용량으로 처방받은 것을 상비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먹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면 잠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날밤 새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또 잠을 더 못 자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약이 그냥 처방받은 약이 저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여차하면 저거 먹고 자면 되지 라고 하는 게 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이유로 지금 잠을 푹 자지 못한 지가 오래됐다 하는 분들은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근데 수면제의 경우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책에 따르면은 장복하는 것 그리고 중독되는 것은 잠에 아까 얘기한 수많은 신비한 효용을 굉장히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것을 복구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니까 그것을 장복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엄마도 그렇지만 불면증이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수면제를 늘 상비를 하고 계셨고 아주 과한 용량을 복용하거나 하지는 않으셨겠죠. 93세까지 사셨고 말년까지 비교적 또렷한 정신을 유지를 하셨어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수면제를 쉽게 복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시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일단 잠의 사이클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엄마 친구분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이모가 있어요. 근데 그 이모를 저도 엄마의 아주 어릴 적부터의 친구니까 저도 오랫동안 봐왔죠. 근데 이분은 아이가 셋이 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 셋을 자신이 건사하며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이모가 뭐 도가니탕집을 하기도 하고 무슨 피자집을 열기도 하고 정말 정신없이 사셨어요. 근데 이 이모는 옛날부터 잠을 그렇게 잘 잤대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또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그쵸. 해서 더 기억하셨나 보다. 그렇죠. 그 이모는 항상 친구 딸인 제가 이제 그 도가니탕집에 혼자 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시고 저를 참 부드럽게 밝게 대해주셔서 저는 그 이모를 참 지금도 좋아하는데 인상이 참 좋으세요. 피부도 너무 좋고. 근데 그 정신없이 애들을 키우는 동안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잖아요. 아이가 다음날 학교에 가지고 가야 되는 500원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다가도 일단 자고 나서 생각하자 하면 잠을 잘 잤대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마음으로도 일단 자고 보자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었던 거죠. 그런 여러 시기를 거쳐서 지금 아이들 셋은 너무 번듯하게 잘 자라있고 지금 이 이모의 노년도 아주 평화롭고 풍족합니다. 그게 저는 어떤 생애의 의지, 자식을 키우려는 어떤 집념,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잠의 힘이기도 할 것 같아요. 끝없이 피곤한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휴식과 재생의 동력? 맞아요. 잠이 그 이모분께는 회복 탄력성을 줬던 거죠. 그런 신약이었던 거죠. 이 책에 따르면 잠은 매일 우리의 뇌와 몸의 건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수단이다. 죽음에 맞서서 대자연이 최선을 다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적으로도 우리가 24시간의 3분의 1을 이렇게 활동하지 않고 축 늘어져서 지낸다라고 하는 게 생존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잠을 이렇게 사수하도록 우리가 진화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이 책에 여러 골 때리는 알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기분 좋게 일어나는 것은 잠을 정말 충분히 자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알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기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을 쾌적하게 편안하게 깊이 잘 자는 여러 보조도구라든가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선우 씨보다는 잠을 잘 못 자는 편이고 또 제가 깨닫게 된 것도 있어요. 저는 음료를 마시면 화장실을 아주 자주 가는 편인데 보이차를 마시고는 마시는 음수량에 비해서 화장실을 적게 가게 된 것도 저는 수면의 질에 연관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안 가도 되니까. 네. 그래도 보이차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화장실을 많이 가죠. 근데 물이 좋다고 하니까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광이 예민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잠 자체를 얕게 자기 때문이기도 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한 번은 산부인과에 제가 근종 때문에 검사 받으러 갔다가 여러 문진을 이제 체크하는데 밤에 꼭 깨서 화장실을 간다에 체크를 했더니 거기서 그 민감증을 좀 낮춰주는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제가 그걸 먹고는 통잠을 잔다는 건 이런 기분인가?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안 가고 쭉 이어서 잤더니 아침이 너무 가뿐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수면 보조제나 신경안정제가 아니지만 그런 네. 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내 몸을 그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물 대신에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찾는 것도 잠과 연관이 되고 방광의 민감증을 낮추거나 아니면 그 민감함을 못 느낄 정도로 잠을 좀 푹 자게 만든다거나 했을 때 저는 통잠을 잘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발견이었고 저는 잘 때 이런저런 보조도구들이 많습니다. 일단 귀마개, 여둘픽에서도 말씀드렸던 맥스 드림걸 이어플러그 저의 필수품이죠. 드림걸. 그 형광 핑크색의 제가 대용량을 사다가 쓰다 보니까 이게 곳곳에 막 놓여 있잖아요. 자다 저 깨가지고. 그리고 빨래하다 보면 온갖 옷주머니에서 그게 나와요. 맞아요. 주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귀마개를 낀 채 아침에 나와서 이리저리 생활하다가 어디다 귀마개를 빼놓곤 해서 눈에 거슬리기도 할 거예요. 여튼 그게 제가 잠을 잘 자는데 아주 도움을 크게 주고 있고요. 또 선우 씨도 쓰는 거 있죠. 안 돼. 네, 저도 쓰지만. 네네. 저는 소리에는 비교적 덜 민감한 편인 것 같고 일단 한번 잠이 들면 좀 깊이 드는 편이라서
뭔가 소리가 난다고 해서 잘 깨진 않아요. 소리에는 좀 둔감한 편이지만 일단 빛이 있으면 잘 잠에도 못 들고 좀 아침에도 깨는 편이고 해서 안대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시차 적응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출장 많이 다니던 시절에는 이제 돌아오고 나서 수면 사이클을 바꿔야 되니까 그때 안대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안대를 하고 자면 확실히 더 잠을 깊이 잘 수 있고 수면의 질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대도 좀 종류별로 여러 가지 소재로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하나씩가 선물해 줘서 쓰고 있기도 하죠. 그거 아시나요? 시차에 적응을 하는 것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 때가 더 힘들죠. 시차 적응이 힘들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가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람이 졸릴 때 잠을 자지 않고 수면을 지연시키는 것보다 졸리지 않은데 자신의 사이클보다 앞당겨서 일찍 잠드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면에 관련된 다양한 잡학들이 또 이 책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써본 다양한 안대 중에는 안에 팥이 들어있어서 곡물 팥이죠.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데워서 눈에 대고 있으면은 그 눈 주위로 혈액순환도 좋아지면서 잠이 잘 드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름에는 그리고 매번 데워서 쓰는 게 저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선우 씨는 바로 누워서 자는 타입이죠. 네, 저는 좀 대자로 자는 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옆으로 자면. 흘러내리니까. 네, 그리고 그게 무게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안대는 좀 실키한 재질의 가볍고 끈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에 착 붙는 그런 재질입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시험 중에 있어가지고 브랜드를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약간 저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안대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최근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게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러브 핑코 캐릭터 배 워머. 굉장히 많은 배찬이들이 지금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너무 뿌듯한데요. 이거를 하고 난 뒤에 겨울철에 수면의 질이 또 너무너무 좋아졌죠. 그리고 잘 때 온도는 침실 온도는 좀 낮은 편이 숙면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 잠이 안 올 때 ASMR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평소에는 잠을 잘 자는 편이지만 하나 씨가 집을 비워서 제가 집에 혼자 있고 고양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일 때는 좀 평소보다는 잠이 안 오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뭔가 ASMR이나 음악을 잠을 잘 오게 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의지를 하는 편인데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음악이 막스 리히터라는 현대음악 작곡가의 슬립 앨범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고 해외에서 공연을 할 때는 실제 무대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관객을 재우는 실험을 하면서 연주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선우 씨는 거기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불이 약간 묵직하고 따뜻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컨셉추얼한 앨범인데 실제로 들어봤을 때 굉장히 나른하게 릴렉스해지고 잠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여러 시간 플레이되는 분량으로 발매가 되어 있는데 앨범 한 장으로 응축한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커다랗게 달이 그려져 있는 앨범인데 하얀 바탕이 되게 여러 곡이 모여있는 플레이 시간이 긴 버전이고 까만 바탕에 달이 그려진 앨범이 From Sleep이라고 해서 그 슬립 앨범에서 정수만 모은 버전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CD로도 나와 있을 거고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앨범이 LP로 나와 있어요. 근데 LP를 걸어놓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잠이 올 즈음에 판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야, 장난쳐? 그러면 잠을 자려다가도 잠이 깨잖아요. 그래서 이 슬립 LP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물건이다라는 생각에서 되게 좀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거나 음악은 들어보시면
굉장히 몸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근데 뭔가 음악의 경우에는 협화음, 듣기 좋은 화음만 반복된다고 해서 잠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궁금해지네요.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때 더 뭔가 나른해지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음향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화성적으로나 좀 사람을 어떻게 릴렉스하게 만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스 리히터 하면 뭔가 편안한 느낌은 아니고 그렇죠. 불협화음과 예상치 못한 전개와 이런 것들 때문에 슬립 하면 좀 어떨까 싶었는데 지금 또 불협화음 얘기까지 하시니까 되게 궁금해지네요. 사실 그 유명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잠을 잘 못 자는 의뢰인을 위해서 작곡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제가 느끼기엔 너무 선명하고 해상도가 높은 음악이어서 정말 과연 이걸 틀어놓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서 수면용으로 혹은 비수면용으로 들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때 입는 옷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집에 있을 때는 무조건 파자마입니다. 휴식을 위한 수트죠. 네, 저희 둘 다 와식 생활처럼 파식 생활에 젖어 있죠. 집에서는 잠깐 쉬더라도 파자마를 입고 쉬면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집에 있는 뭐 편안한 시볼이라고 하죠. 이렇게 밴드가 들어있는 추리닝, 추리닝이나 뭐 늘어난 티셔츠 이런 걸 입고 있어도 편안하긴 하겠죠. 근데 파자마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없음이 정말로 쉬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를 결박하는구나. 집에만 있으라고. 손가락질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집에 정말로 여차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쉰다는 신호를 이렇게 몸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래 위 한 벌로 파자마를 늘 입는데 그 파자마에는 밴드가 없어야 되거든요. 밴드가 있으면은 걷고 설거지하기도 더 편하고 뭐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또 정말 편안한 휴식을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이 얘기 덧붙이고 싶어요. 음악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면서도 잠이 잘 온다, 틀어놓고 자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팟캐스트 앱에는요, 잘 보시면은 타이머 기능이 다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도 팟빵도 스포티파이도 다 뭐 30분 뒤에 꺼짐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 타이머 기능이 다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머리로는 알지만 참 몸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기 전에 휴대폰을 안 보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으로는 너무 알겠지만 뭔가 확실히 잠자리까지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다가 두고 가면 시력도 보호하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다는 거를 아는데 잠자기 직전에 그 잠깐이 굉장히 심심하잖아요. 그 심심함 때문에 결국은 폰을 보다가 자게 되고 그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새해에는 좀 폰을 덜 보는 거는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 같은 폰을 보는 거라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앱을 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의 짧은 영상이나 틱톡 같은 거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전자책 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저는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책을 조금씩 보다 자는데 같은 텍스트라 하더라도 이게 다른 점이 그런 요즘에 이렇게 스크롤하면은 새로운 게 나오는 그런 앱들은 슬롯 머신을 땡기는 것과 같은 중독성을 일으키기 위한 장치래요, 그게. 땡겼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게 계속 그것을 땡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 고침을 하게 만드는. 하죠. 네, 어떤 귀여운 고양이나 강아지가 나올지도 모르고 누가 어떤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하게 되는 건데 전자책을 읽으면은 똑같이 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만 그 내용은 이미 쓰여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읽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도박적인 일종의 작은 흥분감 같은 것을 자제시켜 주기 때문에 네. 저는 더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전자책을 읽더라도 휴대폰에서는 블루라이트가 발생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종이책을 읽다가 자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겠죠. 그렇기는 하죠. 또 잠을 구성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불이나 베개도 여러 가지로 실험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텐데 그것을 매번 새롭게 사가지고 써보고 다시 처분하는 것도 아주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있는 만약에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은 나는 어떤 이불을 덮으면은 그 잠이 잘 오더라 라든가 숙소에 여행을 갔을 때 나 이 이불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이런 게 있다면은 그 이불의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베개를 뱄을 때 왜 어깨 결림이 없고 이렇게 개운하지 싶으면은 그 베개의 높이나 말랑한 정도는 어떤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보세요.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나 겨울철에 잠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있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욕조에 몸을 담그는 일입니다. 저희는 각자 크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다가 저희 둘이 살림을 합쳐서 방이 3개 있는 집을 구했을 때 저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욕조의 유무였어요. 각자의 본가에 가면은 욕조가 있지만 혼자 사는 집에는 욕조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몸을 좀 담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 담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욕실을 샤워부스를 만들지 않고 욕조를 넣어서 겨울이면은 몸을 담그고 아주 잘 쓰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어젯밤에도 목욕하고 나와서 잤는데 잠을 잘 잤거든요. 그 적절한 정도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릴렉스하는 시간은 확실히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목욕도 운동과 비슷해서 너무 늦은 시간에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또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뉴스를 봤더니 엄청 장수한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100세 넘게 사신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손자에게 내 장수의 비밀을 알려주지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뭐였냐면 늘 자기 전에 위스키 한 샷을 드셨다는 거예요. 위스키 핫토디를 드셨다든가 따끈하게 데워서 칵테일로 만들어 드신 걸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자신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알코올이 도움이 될 때는 있지만 많은 경우 알코올은 수면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잠을 얕게 쪼개놓는다고 하죠. 그 할머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잘 맞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성공한 사람들한테서만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과대평가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오전에 햇빛을 의식적으로라도 받아들이는 게 밤에 잠을 잘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으면 좋겠죠. 네. 모든 걸 떠나가지고 내가 한 가지만 추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책에 따르면 12가지의 수면 강령을 얘기를 해주는데 1번만 지키라고 합니다. 1번은 뭐냐면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훈련해라 입니다. 저도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잠을 잘 자기이기 때문에 너무 들쑥날쑥하게 잠들지 않는 그런 걸 해보려고 하고 요즘은 휴대폰으로 나도 모르게 나의 수면 패턴이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잘 관찰하고 어떤 변수를 좀 실험해 보기도 하면서 올 연말에는 정말 잠을 잘 잔 한 해였다. 비교적 건강하게 잔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도 지금의 상황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육아를 하고 계시다거나 특히 혹은 종사하고 있는 업무가 밤늦게 해야 하는 일이라거나 그런 분들도 지금 당장은 수면의 양을 늘릴 수 없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리고 주중에 잠을 적게 자더라도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오산이라고 해요. 주말을 내내 잔다고 한들 주중에 뺏긴 잠은
아주 오랫동안 회복이 되지 않거나 어렵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은 매일매일 충분한 수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잠 예찬을 한바탕 퍼부었네요. 솔직히 잠이 참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꿈도 재밌고. 그리고 모닝 페이지 쓰면 잠자는 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에 대해서 써보면. 맞아요. 기억도 더 잘 나고. 자,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고민과 사연은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 문의도 같은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혼잣말님의 댓글입니다. 올해 여둘톡이 있어 진심, 온 마음을 다해 고맙습니다. 라고 아주 짧고 굵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두근님께서 30대 초반 뒷북치는 청취자입니다. 어렴풋이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들에 든든한 언니들이 용기 주시는 것 같아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정주행 갈게요 하셨는데요. 2화 40대 인생도 꽤 괜찮아를 듣고 댓글을 남겨주신 거네요. 네. 아유, 앞으로 38화나 더 남아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네. 마포구 두루밍님의 댓글입니다. 여둘톡을 들으면서 파워업을 하며 힘들었던 여정에 에너지를 줬던 것 같아요. 여둘톡은 괜찮아, 할 수 있어. 좀 쉬어도 돼. 여러 위로와 칭찬,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종종 쓰시는 부산 사투리, 잘못된 것을 엘레강스하게 표현하며 정리해 주시는 것들 너무 좋아요. 누군가의 대화를 이렇게 찾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두 분의 차분하고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매주 업데이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브리엔님께서 제 배가 찬 줄 몰랐는데 하나 작가님 말씀 듣고 만져보니 차서 바로 배워머 결제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둘픽 감사합니다. 난처한 클래식 시리즈는 책이라웃에서 소개해 주셨을 때 바로 사서 읽었어요. 크랄못인데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도봉봉 톡토로님께서 올해는 여둘톡 말해 뭐해 하면서 하트, 중간에 비어있는 하트 날려주셨습니다. 비어있는 하트 중요한 게 놀라운 토요일에서 노래 제목 맞출 때 하트가 비어있느냐 안 비어있느냐 이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해피고 럭키님께서 이미 그자 같은 여둘톡, 이번에는 채워져 있는 빨간 하트 주셨습니다. 망원동 그자들 크크크 하셨어요. 이 그자라는 거는 39화 연말 결산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네, 그린시티 톡토로님의 그자, 시청 앞 그자처럼 저희가 항상 모든 순간에 옆에 있고 싶다라는 얘기에 달아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맞다. 트위터에 그린시티 톡토로님의 사연을 읽고 산골의 조르댕님께서 이번 여둘톡 사연 중 부처님께 절하면서 아무것도 빌지 않고 그저 행복하다는 생각만 했다는 40대 톡토로님 사연 듣고 괜히 눈물이 났다. 크게 좋은 일 하나보다 잔잔히 행복을 줍는 일로 일상을 꿰어간다는 거. 그게 삶의 정수 아닐지. 물론 힘든 일 하나도 없이 행복하기만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과 쌓아가는 작은 순간들에 충분히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얼마나 크게 위로받을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더라. 올 한 해 여둘톡과 톡토로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웃고 울었다. 저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트위터의 해리프로님께서 올해 내 산책 메이트였던 여둘톡. 김신지 작가님 어머님이 운전면허증 딴 이야기랑 전복왕님의 장례식 이야기. 생선상자에서 가장 좋은 것부터 먼저 먹으면 끝까지 좋은 것만 먹게 된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내년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기대된다. 하셨네요.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들 간간히 써주시면 저희도 또 오랜만에 다시 생각해보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놀이터 톡토로님께서 20살에 3000배하고 25세는 명상센터에 다닌
아무튼 홀리함 좋아하는 톡토로인데요. 저 그 하나 작가님 종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싱잉볼이었죠. 네, 싱잉볼이라고 쳐보시면은 명상할 때 이렇게 쓰다듬거나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 노쇠 같은 걸로 만든 그릇 모양의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칠 수 있는 손잡이가 같이 딸려오죠. 네, 싱잉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티세리 소재에 대한 여둘 애드 댓글로 케이크 광고가 왜 이렇게 기냐라고 물어보셨던 분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을 또 길게 얘기한 걸 들으셨나 봐요. 연말 결산편에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으아, 선우 작가님, 하나 작가님 죄송해요. 지독한 몸살로 펄펄 끓는 열을 겨우 견디며 누워서 여둘톡 이번 편을 듣다가 제 댓글 소개되는 거 듣고 너무 놀라고 부끄러워서 더 열이 올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톡토로 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막 혼내려고 한 건 아니었고 정말 새로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몸살로 절대, 펄펄 끓는 열에서 지금 더 열이 오르시고 나서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기를 바랍니다. 네, 얼른 나으세요. 근데 너무 귀여우시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기대 갈매기님께서 요즘은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날을 세우고 가성비라는 말로 소비의 결과를 평가하잖아요. 이런 풍조 안에서 여둘 애드는 시간도 절약하면서 몸도 마음도 편하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광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광고를 선택하시는 과정을 알고 있으니 일단 브랜드 자체에 신뢰가 생기고 세세하고 사실적인 후기로 저와 맞을지 아닐지를 몇 분 안에 판단할 수 있으니 소비자로서 정말 감사한 광고입니다. 그야말로 믿고 듣는 여둘 애드라고 할 수 있죠. 이번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에게 파티세리 소재의 마들렌을 선물했고 연말 가족 식사용으로 식스시즌스의 파스타 소스와 제주 누보 논알콜 맥주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설에는 할아버지 선물을 위해 파티세리 소재의 과일 파운드 케이크를 사가려고 합니다. 여둘애드가 없었다면 안 그래도 바쁜 연말에 이 소비를 다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겠죠. 또 요즘은 뭔가 사야 할 게 생기면 검색 몇 번 해보다가 지쳐서 이것도 여둘톡에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둘애드는 신뢰가 가는 좋은 광고입니다. 게다가 재미도 있어요. 그 뉴비 톡토로님도 얼른 여둘애드의 참맛을 느끼게 되시면 좋겠네요. 댓글 내용 듣고 이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워서 와다닥 쏟아내고 마저 일하러 갑니다. 여둘톡, 여둘애드, 여둘픽 다 사랑합니다. 작가님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단정한 톡토로님께서 안녕하세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괄호 열고 언니들. 단정한 톡토로입니다. 4월 5일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매주 여둘톡 방송을 올려주신 것 너무 대단하고 멋지세요. 덕분에 2022년에 더없이 큰 선물을 받았고 힘든 한 주 한 주 버텨낼 힘을 얻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작가님들이 너무 볶아쳐지는 것은 아닌가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해요. 매주 기다리는 톡토로들을 생각하며 한 주도 쉬지 않고 달려오신 작가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23년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필요할 땐 짧게라도 방송 휴가 기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둘톡 없는 주는 허전할 테지만 보다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 방송을 듣고 싶으니깐요. 작가님들 덕분에 정말 많은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들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 여둘톡을 틀어 작가님들 목소리를 들으면 안정이 됩니다. 저의 보이스 테라피예요. 새해에도 여둘톡과 함께 할게요. 사랑합니다. 작가님들 괄호 열고 언니들 해주셨습니다. 네. 신도시 톡토로님께서 메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열렬한 팬 신도시 톡토로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결혼 생활의 바이블처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답니다. 두 분이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과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된 시점이 비슷하기도 했고 성별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타인이 일평생 다른 삶을 살다가 함께 살아간다는 점에서 저는 두 분의 생활과 결혼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겼어요.
싸우는 방법이라든가 정리와 수집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 함께 맞춰 나가는 과정이 참 현명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두 분이 가끔 싸우신다는 얘기를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죠. 저는 두 분이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참 부럽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싸운 횟수는 3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살면서 싸우고 맞춰나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3번의 싸움으로 인한 타격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아직 이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과거의 내 결정이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선택이니까 이 선택에는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겪을 심리적 충격, 양육권 등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도 못하겠네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누구보다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니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실 테지만 너무 죄송스럽네요. 미혼이신 두 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언니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응원과 지지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다음 사연은 돌싱톡토로라고 보낼 수 있도록 원만한 이혼 과정을 기원해 주세요. 이혼 준비 중인 신도시 톡토로 드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면서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저희도 같이 살다가 정말로 크게 싸우고 회복이 안 돼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죠. 네. 근데요, 신도시 톡토로님, 3번의 싸움으로 인한 타격으로 지금 이혼을 하시게 됐잖아요. 이 싸움의 양상이 어땠을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이혼을 안 하고 계속 같이 사셨어도 삶이 아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혼을 일단 선택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후회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혼이 그렇듯이 이혼 역시 행복해지기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신도시 톡토로님은 그 결정을 내리셨고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커다란 변화를 겪어야 하고 또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기이겠지만 오히려 올해가 끝날 때쯤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더 좋아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혼 과정 순조롭게 잘 겪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돌싱톡토로로 다시 한번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에 사는 40대 싱글 톡토로님께서 안녕하세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항상 듣던 것만 듣다가 오랜만에 팟캐스트 둘러보기를 들어갔더니 추천 항목에 두 분이 하시는 여둘톡이 있어서 바로 구독했습니다. 물론 별점도 5개 눌렀고요. 예전에 친구가 재밌는 책이라며 선물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두 분을 아주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보니 반갑더라고요. 이제야 알게 되어 매일 퇴근길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벌써 19회까지 왔네요.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저에게 2022년 12월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에 걸려 많이 아팠어요. 격리 해제 바로 다음 날엔 고모님이 돌아가셨고요. 40대가 되니 이별이 더 무섭고 두려워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가족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 여기저기 아픈 무기력한 몸까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매일같이 덮쳤고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한 달이었습니다. 기운 없는 몸이 늪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만 같았어요. 뜻하지 않게 20년 동안 바뀌지 않던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는 경험도 하게 되었네요. 저는 아직 이별에서 다 헤어나오지 못했고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여전히 약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다니던 수영도 한 달 동안 못 가고 있네요. 그런 와중에 여둘톡을 알게 되어
웃고 울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 에피소드마다 듣다가 눈물이 났답니다. 진짜 우울증인가 싶기도 해요. 한 달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무기력하게 있을 순 없으니까요. 여둘톡을 들으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봐야겠다 다짐도 했답니다. 듀오링고도 시작했고 운전도 무서워하는데 시도하려고 합니다. 악기도 하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둘픽도 찜해두고 있어요. 두 분과 톡토로님들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열었는데 말이 길어졌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들을 테니 갑자기 사라지지 말아주세요. 작가님들, 톡토로 여러분들 2023년도 힘내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기도할게요. 新年快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가요? 네네, 중국어로 새해 인사를 적어주셨네요. 선우 씨가 초급 중국어 학습인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자 많은 분들이 냅다 이렇게 중국어를 써주시네요. 네. 보내주세요. 제가 서툰 중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싱글톡토로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특히나 12월이. 저는 매화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는 얘기가 좀 마음이 찡했어요. 저희가 좀 눈물 나는 에피소드들이 있긴 하지만 매번 그랬나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고 사실 지금 이 싱글톡토로님의 마음 상태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았나 보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좋고 웃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죠. 계속 들어주시고요. 언젠가 어느 에피소드를 듣다가 이번에는 들으면서 한 번도 안 울었네? 하는 변화가 느껴지시면 그때 또 메일 주세요. 메일이 계속 안 오면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자처럼. 그자처럼 저희는 그자들이 되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약간 라떼는 같기도 하지만 저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시련의 구렁텅이에 처박혔던 적들이 있는데 후유증이 되게 오래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싱글톡토로님처럼 그래, 연애하느라 이것저것 못 해봤던 것들 하나씩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시기를 좀 저를 다양한 경험에 노출시키는 기회로 삼았었는데 그게 나중에는요, 일에도 인생에도 관계에도 결국은 다 도움이 되었어요. 싱글톡토로님께 삶의 어떤 새로운 국면이 이제 찾아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놀이터 톡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둘톡 14화 그대여 장롱 속 면허를 꺼내라 편을 듣고 그날 운전 연수를 신청해서 요즘은 차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놀이터 톡토로입니다. 제 운전대에는 여전히 두 작가님의 사진이 붙어 있고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작가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자주 에너지를 얻습니다. 놀이터 톡토로님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아 힘이 난답니다. 저는 2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1월 첫 주 수요일 회사로 복귀합니다. 여둘톡 새 에피소드가 올라온 다음 날이겠네요. 2020년 코로나 원년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보아하니 당분간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휴직을 연장하고 주 양육자로 지냈습니다. 장기 휴직이 가능한 직장에 다니는 것이 감사했지만 남성에게는 육아휴직 등의 선택지가 쉬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 커리어를 계속 미루고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한편 씁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에 아예 일을 그만두어야 했던 많은 다른 여성들의 삶을 떠올리면 더욱 안타까웠고요. 하지만 무척 다행스럽게도 휴직 2년 차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둘톡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새 에피소드를 따라가며 일상을 더 넓은 지평으로 더 다채롭고 유쾌하게 동시에 용기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직을 한 주 앞둔 지금 마치 운전 연수를 다시 봤던 그날처럼 두근거림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바쁜 직장에 다시 돌아가서 육아와 병행하며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무척 두렵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아를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설레기도 합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둘 다를 하고자 하면 결국 양가 어머니 중 한 분, 즉 다른 여성의 희생이 담보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가 모두 멀리 계셔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아이의 등하원 도우미 선생님을 모시기로 했고요. 꽤 큰 아파트 단지 전체를 돌며 도우미 구인 공고 전단지를 붙이러 다니던 날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편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성이 좀 소심한 탓에 사회생활을 하며 마음이 많이 부대끼고 자주 퇴사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지금의 직장을 언제까지 다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어디서든 꾸준히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 동료들이 일터에 함께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엄마 월급이 얼마 이상은 되어야 시터를 쓰더라도 일하는 의미가 있다 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그 말이 참 싫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일하는 의미라는 것이 시터 비용보다 월급이 더 많을 때만 주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분명히 일러두었습니다. 시터 비용은 단순히 제 월급이 아니라 우리 둘의 소득에서 떼어 쓰는 것이라고요. 엄마인 저도 스스로 원한다면 분명히 일할 권리가 있고 육아는 엄연히 부부 모두의 책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당차게 말해놓고도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러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작가님들께서 일에 관해 나누시는 대화를 들으며 더 용기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오랫동안 피아노를 가르치셨다던 멋지고 성실하고 따뜻한 분과 연이 닿았고 아이는 이미 무척 빠르게 적응해 주어 조금은 안심하고 일터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해에도 톡토로 분들 모두 각자의 한계 안에서 고군분투하시겠지요. 저는 아마 난생 처음 워킹맘이라는 밀림 속에서 한참을 헤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단히 멋지게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그저 잘 버티기만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저에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해 보려 합니다. 여둘톡을 들으며 마음에 꼭꼭 챙겨둔 긍정적인 에너지를 하나씩 꺼냈으면 어찌어찌 또 살아갈 수 있겠죠. 2022년에 여둘톡을 시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끝까지 톡토로들 곁에 남아주시기를,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작가님들을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놀이터 톡토로님의 이 두려움과 설렘의 복합적인 감정이 저희에게까지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천성이 소심하셔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부대끼고 자주 퇴사를 꿈꾸기도 했다고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지 않나요? 자기 성격이 어떻든 간에 이것은 사회생활 하면 다들 겪는 어떤 갈등인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일터로 돌아가시면서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또 출근을 막상 시작하시면 그동안 육아에만 전념하면서 또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자극들이 또 살아있는 감각을 전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부대끼고 자주 퇴사를 꿈꾸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이터 톡토로님처럼 일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지는 못해요. 육아는 정말 폭발적으로 어떤 뿌듯함을 안겨주는 일이겠지만 출근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또 그와는 다른 종류의 뿌듯함, 힘듦, 여러 가지들을 느끼시는 그런 2023년이 되겠네요. 또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망원동 호랑이님께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원동 톡토로입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줄 밀린 연말 카드를 잔뜩 쓰다가 올해 저에게 기쁨이 되어준 팟캐스트 동반자 여둘톡에도 이렇게 감사 메일을 적어보아요. 연말 결산 에피소드가 올라오기 전에는 메일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메일을 드리네요. 그래도 올 한 해를 넘기지 않고 이렇게 메일을 써봅니다. 저는 망원의 독립서점 로우북스를 운영하는 망원동 호랑이로 활동하고 있는 톡토로예요. 사실 저희 서점과 제가 사는 곳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망원동이 아닌 합정동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망원동에 가깝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점을 이곳에 오픈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작가님들이 쓰신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이죠. 작가님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들으며 용기를 내게 된 톡토로예요. 에피소드 중 김하나 작가님께서 신비주의가 없다는 악플을 들었다는 것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독립서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을 정도로 작가님들과 소통하는 게 크나큰 기쁨이었는데 제가 연구원을 다니며 유학 준비를 할 때 김하나 작가님의 글에 대해 리뷰를 쓰고 인스타그램으로도 후기를 남긴 적이 있는데 그날 김하나 작가님이 DM으로 길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와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것이 처음이었던 저는 그날의 기억이 한 해의 기억 중 가장 좋은 날로 꼽힐 정도가 되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후 저의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일기에 쓰인 감정 기록을 볼 때 작가님과의 소통이 가장 큰 기쁨의 순간으로 기록된 것을 보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내 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책방을 운영하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책을 잔뜩 팔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가님들이 인스타 라방으로 올려두신 일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주의 깊게 보고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을 사서 직접 해본 후 제 강점을 찾아내어 제가 연구직이 아닌 영업이 잘 맞다는 것도 알아냈죠. 제 강점과 제가 정말 기쁜 일에 대해 깊이 고민한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좋아하는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 별명은 망원동 영업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가님들의 영향은 현재 진행형으로 여둘톡을 들으며 계속해서 제 삶의 기쁨과 균형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마 많은 여성들이 작가님들의 활동을 통해 저와 같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님들의 이야기가 가시적이지 않았던 여자 선배들이 해주시는 이야기 같아서 황선우 작가님의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도 제 또래 여성들에게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요. 팔고 있어요라는 말이 실제로 서점을 하시니까. 그런데 왜 영업할 때 판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거 같기도 해서 너무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여자 선배의 일에 대한 에세이가 필요하시면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죠. 두 분 모두 좋은 글과 콘텐츠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가님들이 말하듯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창작자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기에 이렇게 감사 메일을 적어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망원동 호랑이 드림 하셨습니다. 이런 덕담과 인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고 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참 좋네요. 그리고 저희가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를 표방하고 요즘은 그 말 또 잘 안 한 것 같네. 아, 그래요? 오늘 지금 했나요? 하세요. 지금요? 네. 지금 표방하세요. 저희가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를 표방하고 여둘픽이라든가 애들라든가를 했을 때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고마워해 주시다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망원동 호랑이님이 이렇게 돌려주시니까 진짜 고맙네요.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거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제40화. 오늘의 주제는 저희의 신년 목표이기도 한 잠을 잘 자자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2023년에도 계속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